자, 첫 번째 우리 주제는 운동량과 충격량인데요. 자, 간단한 내용이야. 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사실 상식적으로 당연해. 뭔가 물체에 충격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하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말해요.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쳤다 이거야. 충격을 가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운동 상태에서 움직이는 운동 상태로 변화할 거 아니야.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쳤어. 그러면 또 역시 운동 상태가 변화하겠죠. 당연한 내용이다. 근데 이런 운동 상태의 변화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운동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간단하다 이거야. 운동량. 운동량이 뭔데? 이건 질량 곱하기 속도거든요. 그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속도를 곱하면 그 물체의 운동량이 나온다는 거야. 간단하지? 근데 이 운동량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데카르트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럼 속력과 지금의 이 속도로 정의하는 게 무슨 차이냐라는 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해요. 속력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거야.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속도는 벡터양이라고 해서 속도, 이 방향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럼 방향을 고려한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방향이 플러스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로 표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딱 그거야. 이건 그럼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스칼라 양이라는 건 이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상관없이 그냥 다 플러스로 해놓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일단 이 데카르트는 속력이라는 물리량을 사용해서 운동량을 정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주 좋아. 잘 생각했어. 실제 맞지 않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요거 자체는 설명 잘했다 이거야. 뭐 충돌 전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보존을 설명하는 이유가 달라. 일단 생각해 볼게. 요런 거야. 어떤 두 물체가 있는데요. 두 물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어. A라는 물체는 스몰 a라는 운동량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B라는 물체는 스몰 b라는 운동량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보자. 근데 빠방 충돌한 거야. 충돌했을 때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뭐죠?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해됐지? 충돌 후에는요. 분명히 뭔가 달라졌을 거야. A 프라임, B 프라임으로 달라졌을 거라고. 그런데 이 둘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라는 내용이야. 같다. 이게 운동량 총합의 보존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해됐죠? 근데 그 보존되는 이유가 뭐래? 일단 데카르트는 이게 지문에 우리 교재 지문에 나와 있진 않은 내용인데 이게 수능 특강 독서에서 데카르트의 공간감과 운동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공간감과 운동관을 조금 더 심화해서 뉴턴과 비교하는 기출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활용해서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복잡한 내용 아니야. 데카르트는 굉장히 위대한 학자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의 관념, 이거에서 이 신에 대한 신념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깊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건 이 데카르트는 그 신념이 더욱더 깊었고요. 그래서 신이라는 신념을 활용해서 이 운동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럴 때 신은 완전한 세상, 변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완전한 세상을 만들었어. 그런 가운데에서 신은 변하지 않는 존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움직여서 운동량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신이 만든 전체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얘가 어떤 다른 거에 영향을 주고 다른 거에 영향을 주고 다른 거에 영향을 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물체가 그냥 자발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어떤 총합이 다 보존된다 라고 하는 게 데카르트의 생각이에요. 알겠죠? 됐지? 근데 뉴턴은 뭐라 그래? 보존되는 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보존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인데요. 이게 뭐냐? 이게 왜 그런 보존이라는 결과로 귀결되느냐? 이거는 일단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결론이 같다라는 거, 이유는 다르지만
여기까지만 정리했으면 완벽해. 됐지? 운동량을 정의하는 물리량이 얘는 속력, 얘는 속도. 다르다. 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거다. 방향을 고려한 거다. 방향을 고려했다는 건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설정한다. 됐지? 좋아. 자,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 아까 지금과 맞지 않는 물리량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실제와 예측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자, 예시를 설명하면 간단해. 요거 보자.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10m/s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다 해볼게. 그 물체는 1kg의 질량을 가졌어요. 즉 1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10m/s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들아 운동량 계산해봐. 뭘까? 아 너무 좋아. 질량 곱하기 속력 또는 질량 곱하기 속도라며. 그렇죠? 그럼 1kg 곱하기 10m/s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봤을 때 충돌 전의 운동량은 뭐라는 거야? 10kg/s로 얘가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얘가 다른 물체, 어떤 물체인지 모르겠는데 걔랑 충돌을 한 거야. 충돌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 운동 방향만 반대가 된 거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운동 방향만 반대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해됐지? 그때 만약에 뉴턴이라고 한다면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어야겠죠? 근데 데카르트는 그런 거 고려해 안 해. 고려하지 않아. 왜? 스칼라형이니까. 방향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지만 결국에는 충돌한 이후에 운동량 계산은 뭐가 되는 거야? 여전히 10m/s로 반대로 이동하고 있고 방향만 반대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1kg의 물체니까 10kg/m/s 1 곱하기 10 해서 충돌 후의 운동량도 이게 될 거라는 거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뉴턴이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충돌 전의 운동량은 10kg/m/s였는데 충돌 후의 운동량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kg/m/s가 된다.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방향을 고려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간단하지. 이걸로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때 왜 그럼 얘는 실제와 맞지 않는 사례가 있고 얘는 실제랑 맞고 뭐 에너지 보존 법칙도 맞고 다 맞아. 왜 다 맞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충격량이라는 것만 계산해봐도 돼. 에너지 보존 법칙 말고 충격량만 계산해봐도 충격량이 뭔데? 충격량은 아까 뭐랬어? 충격을 받았을 때 운동 상태가 변화됐죠. 그 운동 상태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야. 얼마만큼 변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돌한 이후의 운동량에서 충돌 이전의 운동량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 변했는지가 나오지? 그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삼각형 델타, P 이렇게 델타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P가 운동량이야.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는 거야. 충돌 후의 운동량은 10이었어. 충돌 전의 운동량은 뭐야? 10이죠. 그렇죠? 그럼 10에서 10을 빼니까 0이 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봐. 그냥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무슨 상황이었지? 실제적으로 10m/s의 속력으로 날아가는 물체가 있었는데 충돌한 이후에 운동 방향만 반대로, 즉 반대 방향으로 10m/s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야. 운동 상태의 변화량이 엄청 많네.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정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됐지? 근데 지금 뭐래?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충격량이 0이래. 운동 상태의 변화량이 없다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갈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0이래. 실제랑 맞지 않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반면 뉴턴은 어떻게 된 거야? 충돌 후의 운동량을 마이너스 10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이 교재를 조금 일찍 다운받았다 보면 선생님 이거 오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호 고쳐주세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 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근데 어쨌건 이 충격량의 계산을 똑같이 해봤을 때 충돌 후의 운동량인 마이너스 10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인 마이너스 10을 빼면 마이너스 20kg/m가 되죠. 이 수치가 마이너스 20이냐 뭐냐 요거보다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잖아. 즉 뭐야?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의 충격량을 가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런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충격량이 0이냐고. 이상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랑 더 정합하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에너지 보존 법칙 등등 이런 것들을 계산해 공식에서 계산해 봤을 때도 이 뉴턴의 요 속도로 계산하는 거 이게 훨씬 정합하다라는 내용.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됐죠? 그럼 일단 됐어. 이 내용을 아직 넘어갔을 텐데 요거를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계산하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머릿속에 정리해야 될 건 충격을 가하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그거를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한다. 됐지? 그리고 운동 상태의 변화량 전체 얼마나 변했어. 그래서 충돌 후에 운동량에서 충돌 전에 운동량 뺀 거 뭐야? 그거를 충격량이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거. 그럼 보자. 충격량은 방금 얘기했듯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됐지? 운동량의 변화량. 그 변화량을 우리는 아까 델타라고 한댔어. 그래서 델타 P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게 곧 충격량 I가 된다. 그러면 P는 아까 어떻게 계산됐죠?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바로 P야. 델타 P. 근데 충돌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정하는 상황에서 질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하는 거야? 속도가 변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풀어 설명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 요거로 볼 수 있겠죠. M 곱하기 델타 V. 요렇게 된다고. 풀었을 때. 이해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요거 하나 볼게.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따르면 F, 힘이거든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F는 ma 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 a가 가속도야.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이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라는 걸 말하거든요. 이거 여기서.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ma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볼 수 있어. 그때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건데 맞죠? 얘를 넘겨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때 얘를 좌변, 우변 넘겼을 때 여기에다가 델타 t 곱하면 되겠죠? 여기도 델타 t 곱하고 그랬을 때 쫙쫙 되고 여기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서 f 곱하기 델타 t 이게 나오는 거죠. f 곱하기 델타 t는 m 곱하기 얘 없어졌으니까 델타 v가 나온다. 됐죠? 근데 이 m 곱하기 델타 v가 아까 뭐였지? 그래, m 곱하기 델타 v 여기 나오죠.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이게 바로 뭐다? 충격량. I가 되는 거야. 즉 충격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뭐가 되는 거라고? 이 물체에 가한 힘에다가 그 힘을 얼마의 시간 동안 가했느냐라고 하는 요 내용, 작용시간. 힘 곱하기 이 시간, 작용시간이 바로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 됐습니까? 그게 바로 운동상태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뽑아낼 수 있는 국어적인 교훈은 뭐냐면 사실 이 내용은 그냥 물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그냥 그대로 활용해버린다. 그럼 물리 선택자들한테 너무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이걸 어떻게 응용해가지고 수식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그냥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역대 기출에서 너무 많이 물어봐 왔어. 뭔데? I는 F 곱하기 델타 T에서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힘이 커져 봐요. 그러면 전체 값이 커지겠지? 그냥 딱 그 내용이야. 그래서 작용시간 여기 냅둔 때 힘을 크게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전체 충격량이 커진다라는 거지.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적인 어휘로 바꾸면 엄청 세게 때려. 세게 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운동량이 변화한다라는 거야. 간단하죠? 그래프로 봐도 간단해 그냥. 어떻게? 요렇게 돼서 이 안에 충격량을 계산하는데 힘을 크게 친다 이거야. 엄청 크게 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시간 내에 더 크면 더 많이 커지는 거죠? 그 내용이네. 너무 간단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힘을 일정하게 그냥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반대로 이제 얘를 시간을 길게 해볼게요. 그럼 역시
곱하기 비례관계니까 전체 충격량 커지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작용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진다. 충격량이 커진다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 많다. 운동 상태가 크게 변했다.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래 치면 멀리 간다. 즉, 탁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탁 이렇게 계속 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작용 시간이 길죠. 그래서 더 멀리 가는 거야. 야구 선수들이나 골프 선수들이나 그냥 탕 하고 말잖아요. 슈 이렇게 계속 가져오죠. 슈 이렇게 계속 공에 대고 있어. 왜 대고 있어? 더 멀리 보내려고 하는 거야. 운동 상태를 더 많이 변하게 만들려고. 알겠죠? 그런 걸 폴로 스루라고 한다. 라는 것이고요. 이 개념을 외울 거라기보단 요 원리를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 대포의 포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포의 포신도 짧은 것보다 길 때 계속 작용 시간이 길죠. 길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전체 충격량이 커진다. 그게 뭔 소리야? 더 멀리 간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많다라는 내용. 알겠지? 그 내용이라고 수식이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뭐냐?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충격량을 일정하게 고정시켜 놨을 때,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뜨렸다고 해봐. 그래서 물건이 여기서 멈췄어. 그럼 여기서의 운동량이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량이 있다가 결국엔 멈췄죠. 그렇죠? 멈춘 상태. 멈춰있는 여기까지의 운동량을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멈춘 상태까지 갔어. 이전과 이후가 이제 픽스되어 있어.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가 그냥 콘크리트 아스팔트 바닥이 아니라 단단한 바닥이 아니라 푹신한 바닥이었어 봐. 푹신한 방석. 그럼 어떻게 되지? 이 부딪힐 때 작용 시간이 길죠. 묵 눌러 들어가니까 그냥 탕 하고 끝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용 시간이 길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결과적으로는 고정된 값이야. 여기 있다가 여기 떨어진 거 그냥 다 똑같으니까. 여기 있다 떨어진 거 다 똑같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작용 시간이 길어지면 똑같은 값이 나오려면 얘가 작아져야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2 곱하기 5였는데 그래서 10이 나왔는데 10은 고정인데 얘가 더 길어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1로 줄어들어야 10이 나오겠죠? 그냥 그 말이요. 그 말. 이거를 이제 우리 쪽으로 해석하면,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요 내용이지. 작용 시간이 길수록 힘이 작아진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에어백, 밑창 이거 왜 있냐 이거야. 바닥에 그냥 탁탁 밟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작용 시간이 길어지면 가해지는 충격, 힘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방석에 떨어졌을 때 왜 컵이 안 깨지냐 라고 하는 원리, 요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그냥 이 수식적인 이해 정도 여러분들이 챙겨주면 되겠고, 요 내용 한번 볼까 그러면? 아까 이거 있잖아. 왜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운동량의 충돌 전후의 총합이 보존되느냐 라고 하는 것만 마지막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요렇게 생각해 보자.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같은 방향 해볼까요? 근데 얘가 더 운동량이 더 커. 뭐 똑같은 질량인데 더 속도가 빨라가지고 더 가가지고 탱 부딪혔다 쳐보자. 그런 상황을 한번 그냥 설정해 볼게요. 그때 얘의 운동량이 원래 100이었다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는 50이었어. 50이었어. 저 충격을 가해가지고 운동량의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생기냐? 요런 거라는 거지. 작용 반작용의 법칙. 간단한 내용이야. 내가 만약에 벽을 밀었어. 그럼 난 어떻게 되지? 벽에서 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벽에다가 힘을 가했지만 언제나 힘을 가하면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가해진다. 그냥 그게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물체에게 그냥 한 30의 충격량을 가했다고 해보자. 30의 충격량을 가했어. 충격이 일어났으니까 충격량을 가했겠죠. 운동량이 변했겠죠. 그렇죠? 30을 가했으면 반대로 이 물체는 가다가 부딪힌 이 물체, A 물체는 어느 정도의 충격량을 받을까요? 반드시 마이너스 30을 받게 될 거야. 왜 그럴까? 요거 때문에 그래. 왜요? 이 충격량을 어떻게 계산하죠? 이걸로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근데
이렇게 충격을 가해서 힘을 가하면 반대 방향으로 반드시 같은 힘이 가해진댔죠. 그렇죠? 이 시간이라는 건 이 물체가 접촉해 있는 시간이야. 당연히 접촉해 있는 시간은 같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F 곱하기 델타 T로 30이 나왔어.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F 곱하기 델타 T. 똑같이 가해진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70. 얘는 더해줬으니까 80이 되는 거야. 그럼 100 더하기 50인 150과 70 더하기 80인 150이 똑같죠. 그렇죠?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 100에다가 50. 충돌 후의 운동량 70에다가 80. 똑같아진다는 거야. 왜? 충격량의 계산 공식이 요거니까. F 곱하기 델타 T. 그리고 F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F를 가했으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F가 가니까 여기가 만약에 충격량이 30이면 똑같이 마이너스 30이 된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보존된다. 요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지문 정리가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될 건 일단 이 데카르트와 뉴턴에서의 운동량의 정의가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주시고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되는 원리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